작별하지 않는다는 주체험을 기본 축으로 해서 소설이 여러 사건들이 처음에서 뒤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선을, 육상으로 친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자기 줄을 각각 뛰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소설을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장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명 나오고 겪은 것이 다 달라서 이제 선이 단선 한 줄이 아니라서 독자가 이 줄도 봐야 되고 저 줄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거나 어렵게 됐다. 이런 거고. 작가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매우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추체험 말고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이제 일반화가 많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 한 경우를 보여주고 그렇다라고 말하면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공부할 때 왜 성급한 나옵니까? 네.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그렇다고 보는 거는 오류다 하잖아요. 아까 제가 집에 뭘 갖다 놓으러 가는데 어떤 택시가 우리 집 인근의 담장가에 서 있고 남자가 그 택시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내가 뒤쪽으로 해야 집에 들어가는데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남자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 이 양반이 여기서 나무집 대문 앞에서 뭘 하나 했는데 소변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택시 이래 해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러면 이제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죠.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자기 차를 들다보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그게 오줌 누는 거다. 이러면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는 어느 글이나 다 설득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제주도의 할머니가 증언을 해줘요. 증언을 바닷가에서 애 어른 가리지 않고 임신했는 여성,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까지 바닷가에 쭉 세워놓고 총을 막 갈개가 다 죽이고, 다음날 혹시 조그만 애가 살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이 증언한 할머니가 가보니까 깨끗하더라. 바닷물이 가서 다 썰어가서 깨끗하더라. 그래서 일부러 바닷가에서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럼 그런 증언을 하면 또 그런 거 하다가 대구에서 유족회 회장이 사형되고 이제 총무는 무기징역인가 15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소설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 이 할머니는 왜 증언을 했느냐? 아까 말로 하면은 왜 증언을 했느냐 하면 자기 아기가 혹시 죽을까 싶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밖에 총알 날아가 애 맞을까 싶어서 집 안에서도 이불 덮어쓰고 밖을 내다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선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는 아니라 자기 막내 여동생, 자기가 업고 다니던 여동생이 혹시 죽어서라도 바다에 떠내려왔으면, 쓸려왔으면 무덤이나 만들까 해서 찾는다 싶어서 할머니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체험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증언했다. 이럴 때는 추체험이고, 독자는 그것이 또 그렇게 해서 설득력이 생겼는데, 일반화로 친다면 이 할머니가 증언을 한 거는 이제 자기 아들을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증언했다 이렇게 치면 추체험인데, 독자로 친다면 그래도 그렇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을 앞에 미리 여러 사람을 깔아놓는 거예요. 베트남 할머니가 옛날에 한국군이 와가 만행을 저지른 걸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한 걸 채록을 하잖아요. 동영상을 찍죠. 그래서 인선이 그 영화 찍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선이 찍었기 때문에 인선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인 경아도 그걸 봤죠. 베트남 할머니가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독립군인 우리나라 할머니가 나와요. 16살 때 만주에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이 공장에 다니면서 야학을 다녔는데 야학 선생님들이 전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안 와서 알아보니까 전부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갔다 그래가지고 이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자기 선생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도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던 와중에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일본군이 바다에다 강물로 총을 막 쏘아가지고 강을 건너갔을 땐 자기 혼자 살고 자기 야학 선생들은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 소년이 온다로 친다면 어째서 나 혼자 살아남았느냐 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을 한. 내가 선생들 중에 누군가를 그 이제 딸이 증언을 하는데 그 남자 선생 중에 누구 하나 총각 선생을 좋아해가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딸이 증언을 하는데 할머니는 그 말 한 적은 없고.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살아남았나? 어째서 나 혼자 살아남았나? 이건 이제 종교 얘기는 안 나오지만 종교로 친다면 하나님이 왜 나만 살리고 다 죽였나? 어째서 나만 살아남았는가? 이 죽은 광경, 죽은 전말도 얘기해야 되고 나만 왜 살아났나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니까 독립군 본부대로 가요. 만주벌판을 나흘 동안 눈 덮인 길을 걸어서 그 말 하려고 가요. 그래서 동상에 걸려가 발가락이 4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겪은 얘기, 자기 발가락이 없어진 얘기, 이거를 딸한테 얘기해 줬겠죠. 그 딸이 또 그걸 다시 증언을 하는데 영화로 찍혀요. 영화에.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그랬다는 것,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이것을 일본군한테 당했는 독립군이, 국군한테 당했는 베트남 할머니가, 일본군한테 당했는 우리나라 독립군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앞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증언을 해도 독자들이 민주화도 됐고 하니까 증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여러 개를 들어서 거기 훈련된 독자가 뒤에 증언을 해도 뭐 세상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죠. 일반화. 똑같은 것이 군인들 나오는 거죠. 베트남에서 국군들이 베트남 사람 양민을 막 학살을 하고 일본군이 독립군들을 막 쏴 죽이고 하니까 광주에서 제주에서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도 있고 라고 일반화를 하는 거죠. 노벨상을 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얘기나 제주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인류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 때문에 양민을 막 무수히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강이 쓴 소설은 4.3이나 광주를 쓴 게 아니고 인간 사회의 그 야만성,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소수의 어떤 야만성 때문에 선량한 힘없는 백성들이 지금도 무수히 죽고 있다는 사실을 한강이 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얘기로 보는 게 아니고 지구의 얘기로, 세계의 얘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법인데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매우 세밀한 복선을 깔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이제 은행나무가 뭐 떨어졌는데 쭉 하듯이 그게 이제 필요해요. 소설을 쓸 때도 필요하고 논문을 써도 필요하고 시를 써도 필요해요. 시도 잘 쓰여진 시는 읽으면 매우 논리적이에요. 대충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로 세로로 딱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소월이 옛날 시지만 김소월의 산요하나 진달래꽃이나 이런 거나 박목월 시나 이런 유명한 시들은 이육사의 청포도나 광야나 뭐 이런 시들은 글자 한자까지 다 딱 맞춰져 있어요. 그냥 뭐 술 먹고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를 쓰거나 소설이 아니라 시를 쓰거나 수필을 써도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냥 대충 쓴 거는 독자가 알아요. 독자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삼촌이 나오는데 이 경아가 제주도를 가잖아요. 앵무새를 물먹이가 살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눈이 막 와서 버스가 이제 그 마을로 가나 못 가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길도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처음 보는 노인한테 말을 걸 때에 경화가 인선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삼촌이라고 불러요. 제주도에서는 삼촌이라고 부르면 친하게 느끼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화가 처음 보는 노인한테 삼촌 이렇게 버스 탈 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참 지나면 인선의 어머니가 인선의 아버지를 처음 볼 때 대구에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오빠 소식을 알까 싶어서 찾아가서 만날 때 삼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에 삼촌 부르게 해놓고 뒤에 삼촌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대뜸 삼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는 제주도에서 그냥 막 삼촌 한다 치더라도 이 소설에서는 경화가 일부러 앞에 삼촌 해가지고 친한 척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나기를 꺼려하는 인선의 아버지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인선의 어머니가 처음 가가 만나가 말 걸 때 삼촌하고 말 걸어서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세밀하게 짜고 있다. 작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노인이 내려요. 버스에서 노인이 내리면 경화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냐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노인이 내리는데 왜 작별하는 느낌이 들까?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 시간이 약간 지나보면 인선이 하고 있는 바닷가의 설치 작업이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작별하는 말을 아무 뜻 없이 한마디 하는 척 해놓고 뒤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독자는 이걸 예민하게 잘 해석하는 독자는 앞에서 들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졌잖아요. 제가 아까 지상철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제 또래, 저보다는 젊어 보이더라마는 전화하면서 막 계속 욕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음에 욕할 때 막 지상철 탔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그 욕을 막 한 30분 계속 하니까 처음에 쳐다보다가 그다음에 안 쳐다봐요. 익숙해지거든요. 계속 하니까 계속 신기 안 하고 익숙해져서 이제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말이 뒤에 나오면 독자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이 안 든다 이 말이죠. 이 40살 다 돼가는 여성이 이상한 간첩은 아니고 이제 전과자로 소문나가 있는 처음 보는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대뜸 삼촌 하는 게 제주도 사람은 이상 안 하지만 제주도 사람 아닌 독자는 이상하잖아요. 웬 삼촌이냐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경화가 미리 삼촌 해놓는 거예요. 그럼 독자는 그때 읽을 때 삼촌 하는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생명체도 복숭아 닦아라. 그러니까 독립군 하다 발가락이 4개 없어진 여자아이가 16살 조그만해요. 총에 맞아 죽은 인선의 어머니의 막내 여동생은 국민학 1학년. 인선의 아버지가 업고 다니던 여동생, 경상도 말로 알라. 어리죠. 앵무새가 등장했어요. 몸무게가 몇 그램이다 하고 막 계속 강조를 해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가 계속 나요. 전부 다 작아요. 전부 작은 이미지가 막 계속 쭉 나와요. 작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애처롭다는 걸 전제한 거거든요. 독수리가 굶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독수리만 죽어서 이거 구워 먹자 그래 간다고. 근데 조그만한 게 굶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아주 조그만한 애가 총에 맞아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아버지가 죽었다 보다도 어머니가 죽었다 보다도 그 조그만한 애가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어왔다는 게 독자한테는 훨씬 더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작은 생명체들이 소설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소설 안에서는 이제 인선의 어머니의 막내 여동생, 인선의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이 어린 나이에 그래 죽는데 그것을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소설 안에 보면은
이제 여순가 뭐 어디로 끌려가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와중에 영양실조 내지 병으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애를 안고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애 버리고 오라고 이 여자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안 된다고 애를 막 죽은 애를 안고 가려고 하니까 애를 쳐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고 여자를 끌고 가요. 그것을 같이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떨어진 죽은 아이를 다 보고 있었다라고 소설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새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죽어가는 것을 여러 차례 깔아놓음으로써 왜 하필 애가 죽었나 라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죽어가는 것이 쭉 이어져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연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그래요. 인선이 집을 찾아가요. 이제 경아가 인선의 집에 앵무새에 물 주려고 찾아가는데 눈길을 막 해가 구르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결국 찾아가잖아요. 막판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불빛이 보여서 아, 저게 인선의 집이다 해가 이제 찾아가요. 불빛이 없었으면 또 못 찾아가죠. 근데 그 불빛이 어떻게 해서 비추고 있나 하면은 인선이 손가락이 잘렸을 때 옆집에 할머니가 귤 갖다 주러 왔다가 인선이 손가락 잘린 채로 기절해 있는 걸 보고 트럭에 싣고 병원으로 가면서 경황이 없어서 문을 안 닫고 갔다 일어나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기절해가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싣고 가면서 문 단속하고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 열어놓고 갔다 일어나요. 그때 열려있던 문이 경화가 왔을 때 밤이니까 불 켜진 채로 문이 열려 있어서 경화가 그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을 열어놓고 뒤에 가서 그 문으로 불빛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설 혹시 써보거나 소설이 아니라 수필을 쓰더라도 시를 쓰더라도 이래 쓴다는, 그러니까 앞뒤로 다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편 소설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맞춰야 되는 거고, 짧으면 한두 군데만 맞추면 되겠죠. 그럼 장편이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래 가는 거죠. 치매도 나오잖아요. 치매도 앞에 보면 독립군 했던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 있어요. 그죠?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가 아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소설에서. 그래서 그 딸인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인선의 어머니가 나중에 가면은 치매가 나오잖아요. 아무도 치매가 안 걸렸는데 인선 어머니만 유난히 치매가 걸리면 왜 하필 이 사람만 치매 걸리나 되는데, 앞에 이미 치매가 걸려 있고 뒤에 가서 치매가 걸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치매가 걸리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사회 현실이 반영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치매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증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나와도 이상 안 한 거예요.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같으면 나오면 안 돼요. 조선시대 같으면 35세 전후로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대체로 죽었어요. 그 치매 환자가 거의 없어요. 늙어가지고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치매 걸리기 전에 조선시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20년 지나면 40%는 치매 환자가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해 놨어요. 정부에서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39.8%가 되고 노인 중에 40%는 치매에 걸린다, 이렇게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가 치매 환자가 돼요. 지금 또 107만 명이 치매 환자고, 그때 되면은 지금 60세인 사람이 80세 됐을 때는 40%가 치매 환자예요. 그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소설에서 치매 환자가 나와도 독자가 안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다 깔아서 매우 세밀한 구석구석을 이 작가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글을 쓴다면은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그와 같은 이 치밀한 구조, 이것을 잘 감안해서 글을 써야 된다. 자, 최고의 압권이니까 다시 반복하겠어요. 최고.
이 소설에서 최고의 압권은 인선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하잖아요. 절단사고를 당해요. 인선의 어머니는 자기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죽어가는 동생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이죠. 인선은 자기 손가락이 봉합수술을 했는데 계속 바늘로 찔러야 신경이 안 죽는다 해가지고 계속 바늘로 찔리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로 또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선의 아버지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바늘로 손가락을 막 찔러대는 거니까 환자니까. 그런데 일반이면 이게 고문이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했다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정기 고문을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치매 내지 정신 이상처럼 돼가지고 지금 그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 뒤에 산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인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인선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대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매우 핵심이에요. 이 소설에서 최고의 그는 손가락이. 그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손가락이라서 손가락 다치게 하려고 목공이니까 바닷가에 비석을 세우게 되고, 왜 바닷가냐? 바닷가에서 정관하는 할머니가 봤듯이 바닷가에서 총사가 사람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바닷가가 되고, 그래서 그 바닷가 꿈을 소설 시작할 때 경아가 꾸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중에 자기 손가락을 지금 나이가 대충 한 40몇 살쯤 돼 보이는 인선이 나이가 그래 보이는데, 인선이 겨우 잠들어 있으면 와가지고 막 치매 걸린 할매가 귀여워가지고 자기 딸 입에다 손가락을 막 집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죽어가던 여동생, 막내 동생 살리려고 손가락 넣던 그것이 지금 또 현실이 돼가지고 자기 딸로 보일 때는 그가 막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막 쭉 이어지는 이것이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선이, 요건 인선이 아니고 인선의 어머니입니다. 인선의 어머니, 인선이 아니고. 인선의 어머니가 자기 오빠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기 직전에 창고에 이제 수용돼 있고 이럴 때 면회를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자기 오빠라는 사람은 그때 중학생인데 머리 요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폼 잡고 한창 걸어던 때였어요. 근데 그 잡혀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죽으러 좀 끌려가야 되는 상태의 오빠를 면회를 했는데, 면회하니까 머리카락이 막 흥크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 머리가 이상하다 그래요. 머리카락이 이상하다는 뜻이죠. 오빠 머리가 이상하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인선의 그 누굽니까? 인선의 어머니의 오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인선의 아버지가 머리가 이상해지죠. 처음에 인선의 어머니의 오빠는 중학생이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서 이상하다고 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인선의 어머니가 나중에 만난 남편인 인선의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쭉 깔아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이 작가가 뭔가를 독자한테 내가 보여주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치밀한 구도를 짠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뭔가를 하면 그것이 다른 인물의 뭐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미래의 뭔가 연결이 되거나 다른 어떤 사건과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시차를 두고 연결이 되거나 다 연결을 시킨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필연이 아닌 것이 무수히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막 작동하잖아요. 그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면 뭐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되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고, 그냥 넘어지면 인간 일이 되는 건데, 인간 일에는 그러니까 우연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소설은 우연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읽을 생각이 없거든요. 우연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 쭉 적혀 있는 거는 독자가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늘 그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필연에 의해서 어떻게 돼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 중에 이거예요. 이제 집에서 뭐 부부간에 싸우고 해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제 기분이 나쁘다 하면 그 누구 잘못이냐 하면 당신 잘못이야. 무조건 당신 잘못이야. 그게 채식주의자에 나와요. 채식주의자 시작할 때 아주 인간 시원찮은 남편 나가 나와요. 첫머리에 딱 자기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소심인 남편이 나와요.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나한테 매우 좋을 것이다 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 누누이 말해요. 근데 영애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개를 막 무자비하게 죽여가지고 죽이는 장면, 그 죽어가는 개하고 자기가 눈이 마주친 기억, 심지어 그날 그 개를 잡아가 동네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알만한 아저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알만한 아저씨. 알만한 하는 말에 미묘한 뜻이 들어있죠. 동네 아저씨가 다 모였다가 아니고 동네의 알만한 아저씨가 다 모였다예요. 알만한 뜻이 있어요. 한자로 말하면 이제 유지란 뜻이에요. 유지. 한 가닥 한 놈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한 가닥 한 놈 다 모여가 그 비참하게 때려잡은 개를 뜯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한 가닥 모아한 사람은 그거 안 깨워주죠. 그게 사회 현실이니까. 개 한 마리 잡았다고 동네 사람 500명이 먹지 뭐하니까 뭘만 한 놈만 불러 모아가 먹었다. 그게 알만한 뜻인데, 그 개고기를 자기도 먹었다 이 말이죠. 영애 자기도 그거 먹으면 물렸던 자국이 빨리 낫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한 그릇 먹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는 그래 지나가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개의 눈빛과 그것을 보신탕 만드는 걸 먹었던 것이 철이 들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이제 속박하는 거죠. 그 개 눈빛과 마주쳤던 것, 심지어 그걸 내가 먹었던 것,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내가 인간인가 이래 된 거죠. 내가 인간이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기를 안 먹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편이란 놈은 자기 장인 장모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남편이 자기 부인 영애가 고기를 안 먹어서 삐쩍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몽을 꾸어서 삐쩍 말라가고 있다고 자기가 직접 말해요.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영애가 고기를 안 먹어서가 아니고 악몽을 꾸어서 점점 말라가고 있다고 그 안에 그게 나니까 나 말해요. 말해놓고 장인 장모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고기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악몽을 꿔서 절에 돼가고 있다고 하면 악몽을 방안을 강굴하게 될 건데 상식적으로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고 말해버리니까 장인 장모의 인간적 수준과 아무 관계없이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고기 먹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영애는 죽을 지게 해죠. 그래 되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이 소설은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그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뒤에 가면 소년이 간다 끝에 가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을 인간 대접을 안 하니까 뭐가 돼야 고기를 안 먹습니까? 식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고기 안 먹어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세상으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내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돌보던 마지막 남은 언니가 돌보잖아요. 언니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요. 뒤에 가면. 지금 정신병을 해가 폐쇄병동에 갇혀서 결과적으로 죽어가는데 동생이 이 이내라는 언니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라고 말해요. 그럼 그걸 이제 일반 독자가 보면은 언니도 돌아가는구나. 언니도 반쯤 미쳤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소설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가 꿈꾸던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돼 가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정신병 걸려가 죽어가는 게 잘 돼 가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싶던 사람은 나무가 되는 것이 행복한 거다. 그런 의식이 전혀 없고 남들하고 잘 어울려가 적당히 살려고 하던 언니 이내가 나중에 가서는 그걸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작가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소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봐야 돼요. 내 식으로 보면 읽을 게 없어요. 처음에 몇 장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네. 이러면 안 읽으면 돼. 그거는 안 읽으면 돼요. 이상하게 써놨다고 막 욕을 해댈 게 아니고 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고 독자는 읽고 안 읽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읽으면 돼요. 그걸 두고 이상한 놈 다 봤다고 할 거 없어요. 왜냐면 세상도 똑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상철 탄데 막 30분 내내 욕한 놈 있어요. 그 인간은 그게 자기 그 정체성이야.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 인간 볼 때마다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면 잠 못 자요. 왜? 이상한 게 더 많거든요. 멀쩡한 인간보다 이상한 인간이 원래 더 많아요. 그것도 그것도 이 소설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 인선의 아버지가 탈출을 했어요. 시체 더미 속에 있으면서 총알 비켜 맞았겠지만 시체 더미 속에 있으니까 막 시체에 묻었고 막 피 묻었고 이래가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탈출하면 대구 시내에서 대부분 잡혀가 죽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시체 코발트 광장 이런 데, 코발트 탄광 이런 데서 나온 사람이 깨끗한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길가에 불 켜진 집에 가서 옷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설 읽어보신 분들 소설에 보면 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옷 한 벌 달라고 했는데 두 집에서는 거절하고 한 집에서는 옷을 주었다. 나오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3분의 1은 인간적이고 3분의 2는 아니다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더 많아요. 그래도 인선의 아버지가 살아서 집에 오잖아요. 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사람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인선의 아버지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선의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되고 인선의 어머니가
자기 오빠가 대구에서 어떻게 됐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찾으러 다니게 되고, 거기서 낳는 자녀인 인선이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아서 찾으러 가겠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선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으면 일이 끊겼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마치고 나면 뭐 저하고 술 먹을 사람도 있겠지만 술을 아무리 퍼먹더라도 내일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가서 누가 또 뭔가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한강의 삼촌이라는 목사가 나타나가 아무 전망을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소설을 읽을 줄 몰라 그런 거예요. 인선이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예요. 계속 한다예요. 인선이 죽으면 누군가가 또 해요. 그걸 다 쓰면 소설이 끝이 안 나니까 인선에서 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전망을 보여준 거예요. 소년이 온다가 전망을 안 보여준다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동호의 어머니가 죽은 동을 봤어요. 봤잖아요. 죽은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 어머니가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금 100%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죽은 아들을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실제 만나게는 안 하죠. 실제 만나게 해버리면 만화책이 되거나 이래 돼버리니까 실제 만나게는 안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봤어요. 꿈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끝까지 보려고 하니까 봤다는 거예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 인선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 친구 경아가 자기한테 떨어져 있는데 계속 보고 싶어 하니까 네가 옆에 있더라. 그런 말이 어딘가 있어요. 계속 보고 싶어 했더니 옆에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현실이 아닌 상태로 막 넘어가요. 그리고 경아가 가지고 인선 집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인선이 나타나가지고 막 가잖아요. 인선이 병원에 지금 누워 있어야 되는 인선이 갑자기 나타나가 막 경아하고 둘이서 막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인선이 와가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경아가 그래 생각하고 그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래 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병원에 눕는 인선이 손가락 지금 분리 안 분리 하는 인선이 와가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현실이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손가락 또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도록 뭐하고 막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 놓고 실제로 경화가 인선이 온 것처럼 해가지고 경화가 니 언제 왔노 이러면서 뭐 해가지고 바닷가로 막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잖아요. 에? 완성을 했어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비극만 보여준다고 삼촌이 말하는데 이 삼촌은 이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더 많이 말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되었어. 오늘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다 있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가 막 원고지로 천장쯤 있으니까 막 몇 박 며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더 보강해가 1월달에 내가 책 낼 생각이. 그때 되면 무료로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